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오늘 뉴스룸은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부터 전합니다. 감사원 조사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정조준하기 시작했습니다. 통계 조작이 의심되는 부분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홍장표 전 경제수석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먼저 김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수석이자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주도했던 홍장표 전 경제수석을 조사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JTBC에 감사원은 증거가 나오는 대로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인물들은 모두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실무진 차원을 넘어 가장 윗선 청와대의 조직적 개입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감사원은 지난 2018년 5월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소득 격차가 더 벌어졌단 통계청 발표 직후에 벌어진 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시 홍 전 수석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던 강신욱 전 통계청장을 청와대로 불러 비공개 기초소득 자료들을 건네받도록 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홍 전 수석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유리한 쪽으로 통계가 나오도록 관여했는지, 비공개 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했는지를 따져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원은 집값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당시 청와대로 파견 갔던 국토교통부 직원들을 감사 대상에 포함해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당 차원의 대응을 검토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감사원이 전방위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또 손을 댈 것 같은데 그 차원에서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적 중대 범죄라며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감사원이 특히 눈여겨보고 있는 것은 강신욱 전 통계청장입니다. 강신욱 전 청장이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통계를 만드는 데 관여하고 청장에 발탁된 것은 아닌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계속해서 최수연 기자입니다. 감사원은 강신욱 전 통계청장이 임명된 과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2018년 8월 강 전 청장이 임명된 과정에 부적절한 대가와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는 역대 최대로 소득 격차가 벌어진 가계 동향 조사가 발표되면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비판이 커진 시기였습니다. 당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던 강 전 청장은 청와대 지시로 통계청의 상세 자료를 건네받아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소득 분배가 악화됐다는 통계는 저소득층의 샘플이 과다 표집됐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보고가 전달됐고, 청와대는 이를 근거로 소주성 정책은 문제 없다고 홍보한 바 있습니다. 이후 현직이었던 황수경 통계청장이 사실상 경질되고 강 전 청장이 임명됐습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황 전 청장의 경질과 강 전 청장의 임명 과정을 보면 상당히 독특하다며 부적절한 문제가 없었는지 감사로 밝혀야 할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황 전 청장은 최근 감사원 조사에서 당시 청와대 압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강 전 청장은 과거 국정감사에서 통계 조작 의혹 등을 전면 부인한 바 있습니다. 조작된 통계로 대통령의 판단을 흐리고 하는 그런 거기에 따른 보상으로 결국은 이 통계청장으로 임명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정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제가 분석해서 낸 결과도 조작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네, 부동산 소식입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값은 2% 넘게 빠졌습니다. 역대 가장 하락폭이 컸는데요. IMF, 즉 국제통화기금이 최근 집값을 분석한 보고서를 냈는데 고금리로 집값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먼저 정원석 기자가 IMF 분석 보고서를 보고 실제 현장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내놓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택시장 보고서입니다. 한국 집값 상승률은 2019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20%에 육박해 뉴질랜드와 호주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아시아만 따지면 상승폭이 가장 큽니다. 코로나 기간 풀린 돈이 부동산으로 몰린 영향이 큽니다. Low mortgage rates and strong housing demand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house price increases in many advanced economies in Asia, especially Australia, New Zealand, and Korea. 저금리 때문에 단기간에 급등한 집값이기 때문에 반대로 지금의 고금리 기조에선 급락할 수 있다는 게 IMF의 전망입니다. Between the start of the pandemic and the end of 2021, house price growth at the fifth percentile is predicted to be almost 20 percentage points lower now than at the start of the pandemic in New Zealand, and about 10 percentage points lower in Australia and Korea. IMF는 금리 인상을 감안하면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실제 집값 하락 속도는 한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의 속도를 낸 올해 하반기 들어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의 경우 지난달 한 달 새 2.06%가 떨어졌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뛰어넘는 역대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이번에는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올 들어 서울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은 노원, 도봉, 강북구 등 이른바 노도강 지역입니다. 최근 몇 년간 2030 세대가 몰리며 집값이 크게 올랐는데 지금은 몇 억 원씩 낮춘 금매도 안 팔리는 분위기입니다. 황혜린 기자입니다. 서울 노원구 하계동의 30평대 아파트입니다. 지난 6월 10억 1,500만 원에 거래된 곳인데 5개월 만에 3억 500만 원이나 값이 떨어진 채 팔렸습니다. 저희도 예전에는 돈 들여가면서 했는데 지금은 진짜 금매물도 문의가 안 오니까 매매 광고는 거의 안 하고. 노원구 아파트 값은 지난해 10% 가까이 뛰었지만 올해는 지금까지 그만큼 빠졌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하락폭이 큽니다. 특히 이곳엔 지난해와 재작년 집값이 뛰자 불안해진 2030 세대가 몰렸습니다. 지난해 노원구에 집을 산 이들의 절반이 20대, 30대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대출이자 부담은 느는데 집값이 떨어지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주 젊으신 분인데 빚을 최대한으로 받아가지고 대출을 집을 최고가에서 산 거죠.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소형 아파트 연격식 빠졌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한 해 동안 아파트 값이 8에서 9% 떨어진 도봉구와 강북구의 사정도 비슷합니다. 5억 근처에 샀는데 지금은 3억 한 중반 정도로 떨어졌죠. 제가 산 가격에 비해서 최고점 대비해서는 절반 가까이 떨어졌죠. 금리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래서 아파트를 다시 팔까 이런 고민하는 주변 지인들이 있어요. 앞으로 집값이 더 떨어질 거란 전망에 더 손해보기 전에 샀던 가격보다 낮춰서라도 팔려는 패닉셀 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대규모 적자를 보고 있는 한국전력과 가스공사가 경영 정상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결론은 결국 큰 폭의 요금 인상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두 공사의 방안대로라면 4인 가구의 경우 한 달에 전기료와 가스료로 3만 5천 원 정도를 더 내야 합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이 국회에 낸 경영 정상화 방안입니다. 요금을 올려야 한다며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정부로서는 올해 이어서 내년에도 요금을 적극적으로 현실화하겠습니다. 올해 기준연료비 상승분이 50원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물가담합과 협의해서 요금에 반영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연료인 LNG, 유연탄 등의 가격이 2배가량 올랐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 방안대로라면 내년 전기요금 인상폭은 올해의 2배가 넘게 됩니다.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은 걱정이 큽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저희가 방을 좀 꺼놓고 운영을 하는 편이에요. 여름에 특히 에어컨 때문에 전기 요금이 많이 나오는데 내년 여름이 제일 걱정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가스공사도 도시가스 요금을 크게 올려야 한다는 내용의 경영 정상화 방안을 냈습니다. 올해 가스 요금이 38.5% 올랐는데 내년에는 올해 인상분보다 2배 정도를 더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방안이 받아들여지면 내년부터는 4인 가구 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전기 15,000원, 가스 2만 원, 둘을 합쳐 한 달에 3만 5천 원 정도의 요금을 더 내야 합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전기료도 가스료도 이미 올랐는데 더 올려야 한다는 얘기죠. 값이 오르기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은 예외로 하고 싶었지만 겨울철 붕어빵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추운 겨울 손을 녹여주던 붕어빵이 원가도 오르고 그러다 보니 파는 곳도 적어져 멸종 위기입니다. 오늘의 모바일 디슈에서 살펴봅니다. 네, 오늘도 무척 추웠습니다. 바람도 꽤 강했는데요. 저희 취재 기자가 오늘은 광화문 광장에 나가 있습니다. 자, 박상욱 기자, 오늘 퇴근길은 어땠습니까? 네, 어제보다 몸을 한껏 더 웅크린 채 귀가를 서두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도로 곳곳이 빙판길인데다가 기온도 더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지금 당장 이곳의 기온도 현재 영하 6도로 어제보다 4도나 더 낮습니다. 그런데 제 뒤에 있는 온도계를 함께 보시면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바로 이 사랑의 온도탑이 세워져 있는 것인데 올해 나눔 목표에게 가까워질수록 이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현재 나눔 온도는 46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눈 소식은 언제 또 있습니까? 지금 충남과 호남권 그리고 제주를 중심으로 해서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 반갑지 않은 눈은 내일 새벽부터 시작이 될 텐데요. 충남 서해안은 최고 15cm, 전라 서해안은 최고 20cm, 제주 산지엔 최고 50cm 넘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특히 제주 같은 경우에는 바람까지 매우 강해서 비행기가 제때 뜨거나 내리지 못할 수도 있다고 기상청은 설명했습니다. 네. 눈도 많이 오고 그러면 추위는 언제까지 이어지나요? 우선 내일도 오늘만큼 춥습니다. 문제는 일요일과 월요일, 특히 일요일입니다. 내일 밤부터 기온이 더더욱 뚝뚝 떨어지게 될 텐데요. 주말 사이 아침엔 영하 18도까지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또 낮 기온도 영하 8도, 그나마 기온이 높은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도 영상 2도에 그치는 등 매우 강한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한파 속에 주말을 앞둔 시민들을 저희가 앞서 만나봤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너무 추워서 일단 실내에서 좀 지낼 수 있는 걸로 할 것 같고요. 이제 뭐 영화나 좀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를 좀 즐기려고 할 것 같아요. 네, 이 같은 이번 추위는 적어도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세한 날씨 박상욱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바이오 관련 주식을 보유해서 논란을 빚었던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최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에도 도마에 올랐지만 끝까지 주식 거래 내역을 공개하지 않다가 고발까지 당했는데요. 결국 취임한 지 7달 만에 물러나겠다고 했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지난 8월 공개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주식 보유 내역입니다. 코로나 백신을 만든 SK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해 진단키트 업체, 유전체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취임한 지 3달 만에 이해 충돌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우리 질병청하고 업무 연관성이 있는 주식이 회사가 아니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다른 주식 거래 내역도 공개하라는 요구에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주식은 그냥 뭐 카페 같은 데에서 개미들이 하는 거 보고서 따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숫자가 많아진 거고요. 그 사이 백 청장 남편이 보유한 주식 2종목이 질병청장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는 인사혁신처의 판단도 나왔습니다. 결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백 청장을 고발했습니다.
버티던 백 청장은 취임 7개월 만에 결국 자리를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후임으론 지영미 한국파스테르 소장이 내정됐습니다.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 연구센터장 등을 거친 감염병 전문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중마고우로 알려진 이철우 연세대 로스쿨 교수의 부인입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정부가 내세운 노동시장 개편의 핵심은 주 52시간제를 바꾸는 겁니다.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박민규 기자, 어제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도 언급이 있었죠? 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 발언이 있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근로시간은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게,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게 연장 근로를 주 단위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고용부가 참고한 해외 사례를 보면요. 이 관리 기준은 프랑스 12주, 영국 17주, 독일 24주, 일본은 한 달 또는 1년 단위로 관리합니다. OECD 국가들이니까 세계적 추세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펴봐야 할 건요. 일주일 평균, 주 평균 노동시간 제한 역시 이 나라들은 엄격하게 둔다는 겁니다. 프랑스 44시간, 영국 48시간이고요. 독일은 더 나가서 아예 하루 평균 8시간 넘게 일하면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일주일 52시간인 우리보다 모두 다 엄격하죠. 일본도 초과 근무를 한 달 45시간까지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우리보다 노동 시간도 짧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1년에 1,900시간을 넘게 일합니다. OECD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고요. 영국, 프랑스하고 비교하면 400시간 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전체 노동 시간은 그대로 두고 유연하게만 하겠다면 지금도 많은 일이 더 집중돼서 과로로 이어질 게 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근데 정부는 이 모든 게 노사 합의가 돼야 하기 때문에 과로를 하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론은 그런데요. 현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OECD 평균 노조 조직률이 32% 정도인데 우리는 여기 절반도 미치지 못합니다. 특히 300인 넘는 큰 회사는 절반 가까이가 노조원이지만 회사가 작을수록 이 노조 조직률은 떨어집니다. 직원도 적은데 이 노조도 없다면 회사가 하자는 걸 거부하기 어렵죠. 정부 말처럼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기 쉽지 않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민규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이 올 한 해 각종 탄도미사일 발사로 쓴 비용이 7천억 원에 가깝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돈이면 북한 주민들이 한두 달 동안 먹을 식량을 살 수 있습니다.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먹는 문제보다 미사일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데 오늘도 고성능 미사일 엔진 시험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이근평 기자입니다. 북한은 1월 5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작으로 지난달 ICBM 화성 17형까지 각종 탄도미사일을 모두 63발 쐈습니다. 단거리가 53발로 가장 많았지만 ICBM도 8번이나 됩니다. 한국국방연구원에 따르면 한 발당 비용은 500만 달러에서 3천만 달러로 추정됩니다. 합치면 5억 3천만 달러, 우리 돈 7천억 원가량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돈이면 1에서 2개월치 식량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평안북도 동창리 위성 발사장에서 신형 고체 연료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는 최단 기간 내 또 다른 신형 전략 무기의 출현을 기대하시며 그들을 따뜻이 고무 격려하셨습니다. 고체 연료는 액체 연료에 비해 주입 시간이 단축돼 발사 징후를 미리 포착하기 힘듭니다. 한미가 대비할 시간이 줄기 때문에 그만큼 위협 강도가 커지는 셈입니다. 140톤 포스는 미국의 ICBM인 미니트맨 3의 1단 엔진 대비해서 수치상으로는 1.7배 더 강한 추력을 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내년에도 고체 연료 엔진을 탑재한 ICBM 발사 시험을 이어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JTBC 이근평입니다. 일본이 자신들의 국가안보 전략을 집대성한 문서를 9년 만에 전격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독도에 대해서 일본 고유 영토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즉각 삭제하라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도쿄에서 김현예 특파원입니다. 일본 정부가 임시가기를 열고 국가안보전략을 집대성한 전략문건을 개정했습니다. 2013년 이후 9년 만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독도와 관련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독도 영유권 문제는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의연하게 대응한다고 적었습니다. 우리나라 고유 영토라는 표현은 9년 전엔 없던 내용입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더 노골화했다는 분석입니다. 우리 정부는 즉각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외교부는 일본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떤 도움도 안 된다며 즉각 삭제하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항의의 표시로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초치했습니다. 국방부도 동시에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불러 항의했습니다. 일본은 한편 적기제를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명문화하고 5년 안에 국방비를 GDP의 2%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도쿄에서 JTBC 김현예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49일째인 오늘 전국에서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추모제가 열리고 있는 참사 현장에 저희 취재기자 연결하죠. 자, 박지영 기자, 날이 매서운데 뒤로 시민분들이 많이 보이네요. 네, 추모제는 2시간 정도 전인 오후 6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금 제 뒤쪽으로 유가족 100여 명과 희생자의 가족과 지인 등 시민 2천여 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희생자의 사진이나 영상을 보고 또 지금은 추모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강추위 속에서도 퇴근길 시민들이 이곳에 모이며 추모객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유족들과 시민들이 함께 추모제에 모인 건 처음이죠. 거기 오신 분들 얘기 좀 들어봤습니까? 네, 유족들은 희생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고 지금은 희생자들에게 못다한 이야기를 편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 참사 당시에도 보셨듯이 이곳은 인도가 너무 좁아서 경찰은 차도 4개 차선을 모두 막고 추모제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뒀습니다. 이 추모제에 참석한 시민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너무 걱정도 되고 또 참사 희생자들 곁에 이렇게 우리도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왔습니다. 네, 지금 그곳 말고 다른 곳에서도 추모제가 있었죠? 네, 오늘 오전 서울 종로 조계사에서도 희생자들을 위한 49제가 봉행됐습니다. 유족 동의를 얻은 78명의 위패와 마카롱과 초콜릿 또 희생자들이 평소에 좋아했던 집반찬 같은 음식들도 재단에 올라왔습니다. 특히 위패를 불로 태우며 영혼을 떠나보내는 소전 의식 때에는 유족들이 이 세상과의 이별을 앞둔 희생자들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기도 했습니다. 안전한 나라에서 다시 태어나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기를 모두 다 기원해 주세요. 그대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부디 모든 고통 잊으시고 아픔 없는 곳에서 평온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박지영 기자가 있는 곳에는 다른 참사를 겪었던 유족들도 함께하고 계시다면서요? 네, 대구 지하철 참사나 세월호 참사 유족들은 이 또다시 발생한 참사에 더욱 안타깝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가족이 왜 어떻게 죽었는지가 밝혀져야 희생자도 또 희생자의 유족들도 치유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울어주고 싶은 게 제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어떤 고통을 당하다가 그렇게 됐는지 이게 너무 중요하고 궁금하거든요. 몰라도 돼 이렇게 말해버리면 뭐 그냥 살 이유가 없어져요. 네, 박지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참사 현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시간도 그날에 멈춰 있습니다.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정부 차원의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24살 김채영 씨는 이태원 참사로 다치고 친구도 잃었습니다. 얘 하면 나고 나 하면 걔다. 쌍둥이? 뭐 어차피 너네 분신이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할 만큼. 온몸의 멍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지만 참사 순간의 기억은 더 또렷해집니다. 너무 답답하고 막 갑자기 손 떨리고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거기 계속 있으면 소리 지를 것 같고 두정거정밖에 안 왔더라고요. 생존자들의 시간은 여전히 그날에 멈춰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이렇게 건너가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건너오잖아요. 좀 무섭더라고요. 하지만 2차 가해 등으로 마음이 점점 더 힘듭니다. 놀러 갔다 온 게 자랑이냐 뭐 이런 식으로 시민의식이 그 유일한 이유인 것 마냥 너무 비난을 하는 댓글들도 많다 보니까 책임지는 이가 없고 원인 규명도 더뎌 답답합니다. 원인이나 그런 어떤 책임자들이 좀 사과하고 이런 게 시원하게 해소가 안 된 거죠. 정치적으로만 계속 싸우는 것 같아가지고. 참사 땐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했지만 이젠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때입니다. 사회적인 어떤 지지가 필요한 거예요. 다 같이 위로해주고 다 같이 도와주고 재난은 누구한테나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JTBC 윤정주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김홍희 전 해경청장의 공소장을 고 이대준 씨 유족 측이 공개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해경이 월북 근거가 발견되지 않자 고 이대준 씨가 정신적 공황으로 현실 도피를 했다는 허위 발표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해경의 중간 발표입니다. 실종자는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의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검찰은 이 내용을 두고 김홍희 전 해경청장의 공소장에 자진 월북의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발표문을 썼다고 적었습니다. 당시 해경은 단순 표류만으로는 북한에 갈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표류 실험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상 조건이 다른데도 실험을 강행했다는 겁니다. 시뮬레이션이 그렇게 정확하고 조류도 그렇게 잘 안다고 하면 벌써 동생을 찾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료가 없다던 해경의 답도 거짓이라고 봤습니다. 김 전 청장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도록 지시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구조 조치를 하지 않아 국민적 비난이 일 것을 우려해 해경이 자진 월북으로 졸속 발표를 했다고 결론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이 부족하다고 얼마 전에 전해드렸죠. 수련을 해야 하는 병원 10곳 가운데 7곳이 내년부터 진료를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지원하는 전공의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 급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아이들에게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임소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소아응급진료센터입니다. 요즘 부쩍 환자가 늘어났습니다. 인근 파주는 물론이고 멀리 인천에서도 옵니다. 또 여러 군데 전전하시다가 결국에는 진료되는 곳 찾아가지고 막 멀리서도 보시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야간 시간에 응급실 진료를 제대로 못 받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는 그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전공의 수련병원의 75%가 진료를 축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것이 바로 소아응급진료입니다. 밤에 아이가 아파도 갈 곳이 없게 되는 겁니다. 경기도의 다른 병원은 24시간 응급실 운영을 포기했습니다. 전공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변 병원으로 소아 환자가 쏠리고 응급진료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의 몫입니다. 너무 힘들죠. 지금도 힘든데 더 힘들고 속상하고 애가 여러 명 있고 이런 집은 더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오늘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학회나 전문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나서 대책을 만들라고 요구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네, 검찰이 SPC그룹 허영인 회장을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증여세를 아끼려고 계열사들끼리 가격을 낮춰서 주식을 사고 판 혐의입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검찰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이 배임을 저지른 건 매년 8억 원의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사 결과 허 회장의 지시로 2012년 12월 계열사인 샤니와 파리크라상은 총수 일가의 회사인 밀다원의 주식을 싼 값에 삼립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두 회사가 밀가루를 제공받고 있는 밀다원의 주식을 팔지 않으면 2013년 1월부터는 일감 몰아주기에 따라 총수 일가가 증여세를 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당 1,100원대 주식을 200원대에 넘기면서 샤니는 58억여 원, 파리크라상은 121억여 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검찰은 결론냈습니다. 반대로 총수 일가는 지금까지 74억 원의 증여세를 피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SPC그룹은 싼 값에 주식을 넘긴 것이 아니라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적정한 가치를 산정해 주식을 양도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SPC그룹의 노조 파괴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SPC 본사를 다시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네, 가수 이승기 씨 얘기입니다. 전 소속사로부터 오랫동안 음원 수익 정산을 못 받았었죠. 전 소속사가 오늘 일방적으로 이승기 씨에게 41억 원을 지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걸로 정산은 끝났다는 건데 이승기 씨는 전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사건을 매듭 지으려 한다고 했습니다. 일단 전 소속사가 보낸 돈은 모두 기부하고 이와 별개로 법적 대응은 이어갈 방침입니다. 정재호 기자입니다. 가수 이승기 씨의 전 소속사 후크 엔터테인먼트가 내놓은 입장문입니다. 이승기에게 주지 않았던 정산금 29억 원과 이자 12억 원을 합쳐 총 41억 원을 모두 보냈고 줘야 할 돈은 더 이상 없다고 했습니다. 다 정산됐다는 점을 소송으로도 밝히겠다고 썼습니다. 수익을 지급하지 않은 건 단순한 잘못이라며 이승기 씨에게 사과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승기 씨는 소셜미디어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약 50억 원 정도가 통장에 입금됐고 일방적으로 사건을 매듭 지으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씨는 입금된 50억 원에서 소송 비용을 뺀 나머지를 모두 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자신은 돈이 아니라 흘린 땀의 가치 때문에 대응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법정에서 따져 묻겠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이 씨의 법률 대리인은 JTBC에 데뷔 이후 4년간의 음원료는 빠졌고 합의 없이 터무니없게 적은 금액을 줬다며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JTBC 정재호입니다. 네, 오늘 인물 360에서 알아보는 인물은 전 경남지사인 김경수 씨입니다. 얼마 전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와 동반 사면은 거부한다는 입장문을 공개하기도 했죠. 한때는 잠재적 대선 주자에서 현재 드루킹 사건으로 수감돼 있는, 그리고 사면되면 올해, 만일 안 되면 내년 5월 다시 나오는데 오늘 인물 360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고석승 기자, 먼저 김경수 전 지사가 낸 가석방 거부 입장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가석방 불원서, 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아래 나오는 글이 자필 입장문 내용입니다. 그동안 무죄를 주장해온 입장에서 죄를 뉘우치는 사람이 대상인 가석방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교도소에 수감되기 직전에도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외면당한 진실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복권 없는 사면이 거론되는데 그렇다면 임시석방, 가석방과 다름없으니 거부하겠다, 이런 뜻으로 읽히는데요. 주변에 MB 사면에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언급도 한 걸 보면 윤석열 정부에 의해 풀려나는 것보다 내년 5월 만기 출소를 하는 쪽이 정치적으로도 명분이 있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여당에선 가석방 거부 입장을 사실상 정치적 제스처로 보고 양심수 코스프레, 죄를 짓고도 큰 소리 친다, 이런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김경수 하면 바로 떠오르는 이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잖아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도 유명하죠. 이 청와대 5년, 그리고 봉하마을에서도 노 전 대통령과 함께했습니다. 본인과 뜻을 함께하는 동지나 또는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 존중해주고, 그리고 그 존칭이나 존댓말을 항상 참모들에게도 그렇게 썼던 분이라. 노무현 정부에서 호흡을 맞춘 문재인 전 대통령과도 인연이 깊습니다. 이렇게 친노와 친문을 잇는 적자로 자리매김하면서 2018년에는 경남도지사에 당선돼 전국구 정치인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때부터 대선 주자로도 본격 거론됐는데 그러다가 이 드루킹 사건이 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예, 드루킹 사건. 사실 발목이 그렇게 잡힐 때 전혀 예상을 못했었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죠. 네, 2017년 대선 당시에 문재인 캠프의 수행실장이었는데요. 이 대선 전후로 댓글 여론 조작이 있었다는 게 이른바 드루킹 사건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수사의 단초를 제공한 건 오히려 민주당이었는데요. 특검까지 가면서 댓글 조작에 직접 관여했다는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댓글 작업에 대한 시연을 참석하고 이후 개발 및 운영에 공모한 점과 네, 결국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도지사직을 잃고 정치 생명에 치명타를 입게 된 겁니다. 예, 사면이 되든 아니면 내년 5월에 만기 출소를 하든 사실 복권이 안 되면 다음 총선이나 대선엔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정치적인 전망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본인은 거부한다고 했지만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예. 만약 복권 없는 사면이 이뤄진다면 앞으로 5년간 선거에 나갈 수 없습니다. 출마는 못해도 당내 활동은 가능한데요. 차기 총선에서 선거 지원에 나서면서 복귀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친 이재명계와 경쟁 구도가 펼쳐질 수 있어서 잠재적인 당내 갈등 요인으로 보는 시각도 일부 있습니다. 아직 본인은 정치 활동 재개와 관련해 어떤 입장도 밝힌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한 측근 의원은 문재인과 김경수는 정치적 배경과 성격이 비슷하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정치 무대에 뛰어들게 된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달라진 정치 환경에 따라 정치 무대에 다시 설 수밖에 없을 거란 뜻으로 이해됩니다. 예,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고석승 기자 수고했습니다. 어제 경기 파주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0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사고 관련해서 경찰이 오늘 원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겨울철 건설 현장에서 이런 질식 사고가 왜 끊이지 않는 건지 이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공사장 안으로 승합차 여러 대가 들어갑니다. 노동자 10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조사에 나선 겁니다. 사고 당시엔 지하 1층 바닥면 콘크리트를 굳히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온도를 높이기 위해 아래층엔 숱한 난로 70여 개를 피웠고 그 위에 천막을 씌운 걸로 조사됐습니다. 일산화탄소 농도가 계속 짙어졌지만 환기는 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씌워져 있는 천막 같은 게 있어갖고 아마 그래서 그쪽 안에 고여 있었던 걸로 추정됩니다. 최근 10년간 건설 현장 질식 재해는 25건. 이 가운데 17건이 콘크리트 보온 양생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일산화탄소가 적게 나오는 열풍기가 대안으로 꼽히지만 문제는 비용입니다. 등유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이런 수탄이나 갈탄 값싸기 때문에 좀 이런 거에 대한 유혹이랄까? 시공사 측은 노동자들에게 호흡용 보호구를 나눠줬고 현장에 산소 측정기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부상자는 모두 상태가 나아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상대로 사고 당시 상황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2022년 6월 4일) 저녁 6시 10분 2.95kg. 이런 편지와 함께 작은 상자에 남겨지는 아기들이 있습니다. 봉사자들의 손을 붙잡고 벼랑 끝에서 되살아난 그 삶들을 밀착카메라 이혜원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의 한 교회가 2009년 설치한 베이비박스입니다. 여기를 열면 저 안에 벨이 울려요. 노래 소리가 나고 여기는 따뜻해요. 만져보세요. 따뜻해요. 그래서 아기들이 머물고 있는 방입니다. 이쪽을 보시면 칠판에 아이들의 정보를 간략하게 적어놨습니다. 아기들 중 막내는 2022년 12월 9일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지 이제 막 일주일 된 신생아입니다. 엄마가 자가분만 했고요. 한 번도 병원에 안 가본 상태고요. 아빠는 임신 사실 알고 헤어졌다. 혼자 남겨진 엄마부터 성폭력 피해자까지 사연이 다양하지만 빠지지 않는 건 미안하다는 말입니다. 다른 데들도 알아보고 했는데 다 출생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죠. 도움이 필요한 가정엔 매달 아기를 위한 물품도 보내줍니다. 그냥 떨어져 가가지고 마지막 희망이 나오고 전화 드렸더니 다행히 너무 감사하게 다음날 보내주셔가지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도움. 엄마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조금만 더 크면 저도 이제 돈 벌어서 잘 키워야죠, 저는. 베이비박스가 생기고 13년 동안 모두 2,032명의 아기가 이곳에서 보호받았습니다. 직원들과 봉사자들이 24시간 돌보며
부모에게 듣지 못한 말도 듬뿍 해줍니다. 5일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예쁘단 말이야? 쑥쑥 자라. 저도 혼자 아이를 키웠거든요. 부모의 손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어요. 생후 6개월 아기는 심장병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수술이 급하지만 치료비가 없어 막막합니다. 외국인 엄마가 불법 체류자가 되면서 출생신고를 못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민번호를 받으려면 애기 엄마랑 같이 태국을 갔다 와야 되는데 비행기를 아예 타지를 못해가지고. 아기들은 출생신고를 하면 주로 보육원 등 보호시설로 가는데 입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베이비박스에 들어온 날이 생일인 거예요. 엄마 뱃속같이 너무 따뜻하고 포근하고 좋은 곳이야. 그곳에 너희 엄마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를 지키기 위해서 맡겼다고 얘기해 주죠. 하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센터는 허가받은 시설이 아니라 후원금으로만 운영됩니다. 제가 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나 해서 후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 불황으로 지난해보다 후원이 30%나 줄었습니다. 전화 오셔서 죄송하다고 괜찮아지면 다시 후원하겠다고.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논의가 자주 나왔지만 아기를 포기하는 분위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아이들을 보호하는 그 행정이 생길 때까지 여기는 필요하다는 거죠. 출산과 동시에 바로. 그러니까 선지원 후행정을 하라는 거죠. 지금 선행정 후지원인 거잖아요. 버려진 게 아니라 지켜진 아이들이다. 구조된 아이들을 이곳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을 지켜내려면 상자가 만들어내는 기적에 기대기보단 공공의 역할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이혜원입니다. 네, 오늘 뉴스룸은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오픈 뉴스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셨는데요. 잠시 후에 뉴스 마치고 유튜브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이 그림들은 모두 악보입니다. 콩쿠르에서 우승한 16살의 첼리스트가 자신만의 방법으로 그려낸 건데요. 이런 악보를 그리는 이유를 정영재 기자가 만나서 들어봤습니다. 가녀린 손끝을 타고 퍼지는 드보르자크의 서정적인 단조.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얹어져 더 웅장해집니다. 올해 열린 국제 서울음악 콩쿠르에서 1등을 차지한 16살 이정현 양입니다. 하나만 고르라면 어떤 노래가 제일 좋아요? 잘고 스부기가 노고구가 좋아요. 풍성한 저음에 이끌려 첼로를 안게 된 정현이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멜로디언을 6살 때부터 능숙하게 다뤘고 피아노와 플루트 같은 악기도 곧잘 만졌습니다. 치료 차원에서 악기를 시작을 했어요. 플룻 같은 경우에는 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그 소리를 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이가 발전을 했다는 거거든요. 오선지 위에 그려진 것들은 모두 정현이의 손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반짝이는 그림들. 곡의 분위기, 가사, 음계가 점과 선으로 담겨 있습니다. 동요 오빠 생각을 듣고 그려낸 악보는 국제 행사 표지에도 실렸습니다. 정현이한테 그림은 휴식이에요. 언어로서는 표현이 어렵지만 음악이나 미술로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선율에 담담히 실어보내는 정현이의 메시지는 말 한마디보다 묵직합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벤투 감독이 폴란드 축구대표팀의 차기 감독으로 갈 수 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폴란드도 16강에 진출했죠. 36년 만에 쾌거라서 지금 감독이 연임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벤투 감독이 1순위라는 겁니다. 벤투도 폴란드와 함께하겠다고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스타의 가족들도 덩달아 스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많은 축구 팬들이 몰려간 곳, 메시의 할머니 집인데요. 이렇게 노래도 불렀습니다. 그러자 집 안에서 누군가가 살짝 손을 흔들어 주는데요. 고맙긴 한데 이웃 눈치도 좀 보였을 것 같네요. 네, 이번에 기상센터 연결하죠. 이재승 기자, 춥고 눈도 많이 오는 요즘 유용하게 쓰이는 게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제 복장에서도 살짝 느낄 수가 있을 텐데요. 추위도 막고 또 맵도 살리는 방법 먼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바라클라바 같은 경우는 얼굴의 보온성과 스타일링을 같이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 있는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아시겠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 군밤 모자 아니죠. 바라클라바입니다. 영국 군인들이 추위를 막기 위해 처음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실내는 조금 더워서 제가 벗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계속해서 유행하는 것이 이 무채색 계열의 옷에 그린이나 핑크 등으로 포인트를 주는 게 올 겨울에 유행을 하고 있고요. 또 겹쳐 있는 게 좋은데 옷 사이에 공기층이 보온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있죠. 주말에 더 추워지고 눈도 많이 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이 제주 산간 지역과 또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모레 일요일에는 한파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자, 예상 적설량 한번 보겠습니다. 적설량 보시면 제주 산간 쪽으로 최고 50cm 이상의 많은 눈이 쏟아지고 또 서해안을 중심으로도 최고 20cm 이상의 눈이 예상됩니다. 주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내일과 모레 사이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눈이 가장 강하게 내리는 시점은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인데요. 주로 충남과 호남 지방 중심으로 눈이 내리지만 서울, 경기와 또 서울, 경기 지역도 있고 또 경상도 쪽으로도 약하게 눈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침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중부지방 오늘보다 조금 높겠고 남부지방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영하 3도, 전주 1도, 대구 2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네, 모레 일요일 같은 경우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면서 한파가 절정을 보이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다시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통증, 얼마나 빠르게 잡을 수 있을까? 복용 즉시 눕기 시작해 15분 안에 빠르게 작용합니다. 효과 빠른 진통제 타이레놀. 약은 너무 써요. 삼키기 힘들어요. 약 쉽게 먹는 법 없나? 통증, 쓴맛을 단맛으로 물 없이도 입에서 사르르 빠르게 녹아 열과 통증을 완화시켜줍니다. 타이레놀. 네, 뉴스룸이 끝나면 유튜브로 오픈 뉴스룸이 이어집니다. 스튜디오에 계신 시청자분들과 또 정인아 기자와 함께 실내 마스크 문제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 시청자분들의 생각도 들어보겠습니다.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